네, 월요일이면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네, 네. 여의도 정치권이 습표로 보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드인데 네, 이번은 현장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현장을 막 누비는 현장 기자로서 그러게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 현장을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늘 보면 현장에 답이 그렇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그 윗분들 계시잖아요. 네. 오랫동안 일을 해서 난 현장을 다 알아 이렇게 하시는 고인물이야. 분인들일수록 현장을 가야 된다. 그렇죠. 예,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절감했던 취재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히 들어볼 텐데 네. 일단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지난주 그러니까요. 금요일에. 예.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법원이면 음. 저희가 이제 약간 걱정했던 게 군사법원의 인신구속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좀 드문 일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군사재판은 이게 군 법무관들이 보직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판사복을 입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검사복을 입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야말로 내부자 거래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군사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끊임없이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군인권 또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이제 요구를 해서 많이 바꾸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봤어요. 네. 특히나 이제 박대령 측 그 변호를 맡았던 김정민 변호사는 뭐 상식적인 변호사라면 판사라면 당연히 이것은 기각이다. 이걸 어떻게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그 변호인단의 분위기는 아닐걸. 인터뷰는 그렇게 하셨지만 세게 세게 했지만. 기자들 앞에 놓고 상식적인 군판사라면 이건 당연히 기각시키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뒤돌아서서 자기들끼리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시간대는 이제 다른 그 일정 때문에 현장에 없었는데 이제 해병대 전후의 동기들, 그 해병대 사관학교 81기 동기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동기들, 선후배들이 많이 나와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군인권센터에서도 나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큰 기대가 없고 길어지고 이래서,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저쪽에서 누가 저벅저벅 군복 입은 군인이 저벅저벅 걸어와가지고, 웬일이야. 세상에, 기각이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이 격한 감정을 이게 안 돼가지고, 40, 50대 아저씨들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하고 김정민 변호사 눈 마주치자마자 둘이 엄청 끌어안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박 단장은 안 울어요. 이제 소가리를 많이 하셨구나. 예, 박 네네. 단장은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계시는데 네. 그래서 두 분이 막 끌어안고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각됐다고 해서 이제 네. 뭐 영장을 피고한테 주지 않고 대기 중에 현장에서 그냥 기각됐습니다. 사인하세요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어찌됐든 왜 군사법원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영장을 기각시켰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항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상관 명예훼손 혐의 그쵸. 이제 네, 두 가지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그리고 박 단장 스스로 군 수사 그 절차 안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렇게 다짐한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가 모두 48쪽 되는데요. 네네.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렇게 긴 것도 처음 본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간단하게 쓰는데 이건 너무 길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들은 이 안에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여하튼 그동안 계속 언론 노출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고 그게 사실 영장 청구서에도 담겨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입막음용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군판사가 또 의외로 방어권을 보장할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음. 봐가지고 앞으로 박 전 단장이 인터뷰 여기저기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 원래 그 이제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는 민사법원에서도 그렇고 그 안 준다고 해요, 서류를. 아, 그래서 네. 이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도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다음에 대개의 변호인들은 그냥 간대요. 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이제 수원에 있는 구치소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제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 기각되면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이제 구속되고. 구속되고 이제 네. 이런 것처럼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산에 마련된 장소에 있다가 그런데 이제 원래는 혼자 있어야 되는데 김정민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 형태로 계속 박정훈 단장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기각됐어요. 사인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에? 기각됐다고요. 빨리 사인하시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와 이러고 이제 그냥 나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금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완전히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느낌이 DP다. 예, 드라마 DP다. 제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막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저희 그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해줬더니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1세기고 굉장히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덧 OECD 이제 그 10대 경제 국가에서 물론 13위로 추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0위권의 국가고 국방력이 세계 6위권인 나라고 그 상당히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1인 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 국가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8점인가? 굉장히 높아요. 핀란드가 세계 1위라고 하는데 9점 얼마고 뭐 우리가 하여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민주주의를 그 실현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을 막 겪게 되니까 당황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네, 이제 그 미라클님이 네. 당연할 것을 믿었지만 당연함이 당연함이 아닌 세상이라서 그러니까요. 다행이라는 말이 육성으로 나왔다고 이제 어. 기각 소식 들으시고 맞아요, 이랬던 것 맞아요. 같고 예. 엉겅키님이 예. 팔강모 사나이에서 눈물 흘렸다고 울컥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각자 도생님도 그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저희도 사실은 그 전우들이 막 안고 옆에서 네. 이제 있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예. 노래하면서 해병대는 좀 느낌이 다르다라는. 해병대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끈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 박대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 안에도 그러니까 군 법무관 출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육사도 해보고 해사도 해보고 공사도 해보고 했는데 해병대 특이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날 현장에서 제가 그 이제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다 하는 얘기가 당당해라. 해병대임을 잊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그걸 다 기획을 해서 오셨대요. 동기회 회원들이 미리 네. 이제 짜가지고 기획을 해서 와서 그 혼자 그 노래 대목에 무슨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원래 해병대가 그런 아주 그 거칠고 더러운 현장에도 우리는 간다. 가서 어찌됐든 이제 일을 한다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뭐 시궁창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래서 이제 군가 안에 해병대 군가 안에 그게 팔강모 사나이 안에 있는데 그날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시궁창으로 들여보내는 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노래 부를 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예 다들 막 그런 분위기였고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자들도 굉장히 좀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현장 가보시니까 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영상에서 네. 장 기자 딱 보고 그래요? 저기 영상에 계셨네. 제가 잡혔어요? 네, 영상 아. 보고 좀 약간 내심 반갑기도 하고 그랬구나. 오늘 들을 수 있겠구나. 저희는 이제 그날 네. 이제 막상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팔강로 사나이 부르는 예, 영상 예. 보고 그런데 예. 갑자기 구인영장 청구돼가지고 이제 맞아요. 강제 구인됐다는 얘기가 속보로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랬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완전히 그 현장을 다 봤는데요. 네. 제가 그러니까 10시 재판이니까 9시 정도에 갔어요. 통상의 기자들이 대체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찍 그렇죠. 가서 네네. 이제 준비를 하는데
고 무렵에 이제 박대령 측도 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사법원 들어가기 전에 옆쪽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제 언덕길에 올라가면 성당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대령 2번 봤는데 한 번은 그 우연히 그 KBS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에 박 단장이 유일하게 출연했던 그렇죠.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견책받은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이제 견책받았는데 그날 박 단장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 코너가 저였어요. 그래서 스치듯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 네. 금요일 날, 일일 날 그 서서 일종의 스탠딩 인터뷰 같은 걸 짧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제가 딱 2가지 물어봤어요. 일단 사모님 걱정하지 않냐. 어쨌든 아버지가 이렇게 만약에 구속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텐데 걱정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당당하게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가서 똑바로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든든한 멋진 예, 분이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김계환 사령관 물어봤어요. 네. 섭섭하지 않냐. 음. 그래도 상관이고 어쨌든 이제 그 진술서를 보면 끊임없이 굉장히 갈등하는 것 같더라. 김계환 사령관이. 그래서 좀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평소에 친형님처럼 오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더 서운하지 않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예, 있죠. 인간적으로 저 형이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마도 지금 저보다 더 괴로운 분이 그분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이 어쨌든 진짜 참 군인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군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를 걱정해야 될 때에 이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진실 규명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맞아요. 굉장히 네. 강조하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 참 정치군인들 많이 봐왔고 네.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날 뒤풀이할 때도 갔었거든요. 네. 금요일 날 밤에 늦게 갔었는데 그 이제 동기회 분들이 박정훈 정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캠프 데이비드 정신 잘 모르겠고 박정훈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제 이러면서 진실은 진실대로 이렇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 국방부 출입 사회부 때 아주 짧게 하고 뭐 브리핑 정도만 마크하는 수준이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얼마나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와, 이 정도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군사법원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원래 10시 재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팔강모 사나이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촬영을 하고 길을 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법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군사 법원 문을. 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변호인단하고 그다음에 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요구를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서 군 검찰의 수사관 한 분이 나오셔서 이리로 들어가시라고 그러면서 일단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는데 다 들어갈 수 없고 그 박대령 피고인하고 그다음에 변호인단만 그 보안 조치를 하고 나서 일단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서 군 검찰 통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그걸 바꿔가지고 바로 가는 노력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식의 얼토당토 않은 조치를 취하는 거냐. 우리는 지금 군사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왔지 군 검찰에 조사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군사법원 문을 열라. 막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열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국회 이제 그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랬더니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하고 변호인단 다 들어가고 기자들만 남아서 실랑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니 현장에 지금 박대령 서 있고 그다음 변호인단도 서 있고 지금 1시간 반째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와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 그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의 국회의원이 출동을 하게 돼요. 저 찾아가서 예, 경찰관에게 그런데 그 항의를 자리에서 하셨더라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왔는데도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절차가 상당히 제도화돼 있고 대한민국이 네. 그리고 제도화된 절차 안에서 움직였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민주당 법사위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율사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뭐 검사 출신, 네네. 판사 출신. 그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이야, 당신들 이렇게 할 거면 구인장을 가져오라고. 구인영장도 없이 지금 뭘 하는 거냐고 이제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당황한 거죠.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일종의 강제 구인 형태로 그래서 이제 구인영장을 들어간 들고 거예요. 와서 강제 구인 형태로. 근데 그걸 봤더니 소병철 의원 나중에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니 그걸 봤더니 급조한 흔적이 있더라. 그 영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설픈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절차대로 하면 그런 게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군사법원 문 열고 들어가서 재판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끝내면 됐던 건데 뭐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라. 영내로 들어와서 뭐 군검찰 통해서 그래서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라라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자꾸 만들고 쓸데없는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국회의원들이 느닷없이 8명이나 국방부 현장에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왜 이러냐. 굳이 이럴 필요 없는데 왜 이런 불필요한 일들을 만드느냐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탄원서도 그날 제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만에 거의 17,000명? 뭐 아니요. 18,000명 18,000명 정도예요. 정도. 예. 상당히 시민청원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예.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참 이런 답답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시민의식이 높은 국민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 확인하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다 확인해요. 정보 다 보고 그리고 공유도 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이렇게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이 어쨌든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게 어쨌든 집단지성의 힘이 계속 발현되는 역사를 우리가 써온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럴까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분들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지금 데이지님이 정말 생생한 현장 소식을 들려주시네요 하셨는데 애프터소님은 취재 다니시려면 바쁘고 이동도 많을 텐데 팀이 있는지 궁금해진다고. 아 저요? 네, 무슨 팀이 있어요? 그냥 보따리 장수 혼자 왔다 갔다. 혈혈단신. 그럼요. 예, 발길 따라 걷는 거죠. 그 노래 갑자기 나그네 서름 막 이런 거 듣고 싶어지네요. 네, 이제 박정훈 회령 측 이제 김정민 변호사가 앞으로 네. 보직 해임 무효소 확인 소송 집중하고 이제 금요일에 공수처 고발인 조사 준비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네. 내일 또 군 검찰 조사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11시에 수원지법 행정 3부에서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이게 원래 한 30분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있는 이제 선배 저보다 더 연로한 선배가 현장에 네. 또 계신 국방부 출입 기자신데 네네. 제가 여쭤봤더니 아직 안 끝났대요. 아직 안 끝났대요. 아직 안 끝났고 진행 중이어서 왜 이러지? 이제 이렇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게 얘기를 첫 신문 기일이죠. 그렇죠. 오늘이 첫 신문 기일인데요. 사실 이런 거 오래 하지 않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끝내는 가처분 소송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만약에 이게 또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박정훈 대령이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봤죠. 추윤 갈등 때 네. 누가 복귀했습니까? 바로 그 이름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떨까? 조금 아까 이제 영장실질심사처럼 발언은 세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자신 없어 하시긴 하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김계환
김계환 사령관 측이죠. 그러니까 해병대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해병대 사령관은 나오지 않고 그 변호사가 나와서 지금 논리 공박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밤늦게 의견서가 왔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의견서에 무슨 뭐 비난이나 이런 내용은 없고 아주 드라이하게 작성이 됐다고는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해야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하튼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논리를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해병대 수사단장 직위를 2022년에 맡았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 이 병과장 직무대행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병과장을 맡기 때문에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래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2026년까지 해병대 사령관직을 수사단장직을 수행해야 되는 군사경찰인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그걸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직 해임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다퉜을 때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일 오전 10시에 군 검찰에 나가서 항명 사건에 대한 조사를 또 받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인 8일에는 공수처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요거는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수사 외압 네. 사건. 그러니까 갑자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보직 해임 그렇죠. 관련 예, 그리고 이제 항명 항명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사 외압 사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대구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최상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건을 다시 이첩 보류했던 걸 도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원래대로라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경북경찰청에서 그걸 또 빡 뺏겼죠. 그래서 도로 이걸 가져와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서 위 아래 둘씩 빼고 넷만 기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본부가 또 어디로 토스했냐면 대구경찰청으로 토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 대구경찰청에서 공이 참고인 자격으로 그 4명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경찰도 경찰대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상당히 일파만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주중에 민주당이 또 공수처에 고발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또 참고인 자격으로 또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여기저기 막 수사해야 될 것들이 널려 있는데 그러네요. 핵심이 뭐냐? 핵심은 바로 VIP 경로설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은 물론 전면 부인하고 아무도 보고한 사람이 없다라고 국회 운영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 특히 이제 안보실 관계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네. 실제 이 일이 있냐 없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반드시 특검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주 강력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48쪽짜리의 박대령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VIP 경로서를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박 단장이 듣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바로 후배들한테 수사관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임성근 제일 사단장을 제외할까봐 100쪽 분량의 그 수사 자료를 더 첨언해가지고 뺄 수 없도록 수사 보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박 단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했던 수사관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제일 그 광수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첩 보류하라고 내가 가서 사인했다. 그러니까 나를 뭐 어떻게 구속을 시키든지 해라. 내가 같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 안에서 그 박 단장을 고립시키려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노력을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뭐 동기회 그다음에 함께 일한 후배들 선배들 지금 해병 전후에도 원로들도 나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병대가 이 건을 이렇게 그냥 넘길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계환 사령관 요청으로 만들어진 문건이 있어요. 네. 뭐냐면 고 최상병
익사 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요게 7월 31일 날 작성이 된 7월 31일 문건으로 보고를 해요. 문건으로. 여기에 BH가 또 언급이 됩니다. 네. BH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왜 들어갔냐는 거죠. 아, BH가 연관이 돼 있지 않다면 예, 그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제 군 검사가 끊임없이 그리고 군 판사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당신이 그 지어낸 스토리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공명심에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듣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 얘기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 김정민 변호사의 오늘 아침 시선집중 인터뷰에 따르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있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은 김계환 사령관이 전달해준 박 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문건도 만들고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사건을 얘기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렇죠.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가 이 그렇습니다. 관계를 따져야지 이 사건의 동기와 배경과 이 모든 게 얻어지는데 박정훈 대령한테 얻어지는 이익과 이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영장 실질 심사 때 군 판사가 군 검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었대요. 막 재판하는데 잠깐만요. 검사님, 군 검사한테 물은 거죠. 아니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항명을 했을 때 이 박 전 단장이 얻을 실익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검사가 살짝 좀 그 흔들리다가 수사를 안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항명죄로 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를 해봐야 결과를 안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수사단장이니까 수사단장으로서 어떤 공명심 때문에 그리고 또 유족들한테 28일 날 설명을 했잖아요. 7월 네. 28일 날. 그러니까 유족들한테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난처해서 항명을 합니까? 항명은요. 군사법상 그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중대범죄고 그렇죠. 12.12 사태 이후에 항명이란 죄목을 들어본 바가 없다고 김병주 그 육군 장성 출신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를 예컨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시불이행 정도로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항명이라는 거를 붙였을 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마도 군판사가 영장 기각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분위기가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다는 얘기가 들리나요? 제가 그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상당히 당황한 눈치더라. 이럴 줄 몰랐나 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영장은 청구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기각이 돼서 내부에서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군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엉망진창으로 썼으면 기각됐냐. 왜냐하면 대체로 다 영장이 청구되고 이제 당연히 이것은 뭐 예컨대 뭐 이제 그 암수 동일체 뭐 이런 것처럼 한몸인 조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는데 기각이 됐다는 것은 군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잘 못 썼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걸로 구속시켜. 그러면 이것은 민주사회가 아니야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군 판사로서도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점은 특검에 대비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건이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런 정치의 문법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8,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하루 만에 그렇게 탄원서를 내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방부 출입 기자단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데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질문 공세를 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 이제 민원실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막 강제 구인하고 국회의원들 8명이 와 있고 막 이런 현장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대척점에 서서 싸운 게 기자단이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 검찰에서 나와서 카메라 치우라고 촬영하지 말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나서서 왜 촬영을 막느냐, 지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라면서 기자단이 더 적극적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제 홍범도 장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보수 안에서 또 보수적인 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귀착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랑 이제 김기훈 국방비서관이 돌연 교체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요,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나왔어요. 이 보도가. 조선일보 단독 보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내보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종득 차장이 1년 넘게 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등 경무에 시달렸고, 연합작전 등 한미 군사동맹 관련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에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바꾼다 하더라도 둘 다 교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2차장이랑 그렇죠. 국방비서관 예, 동시에 교체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동시 교체를 왜 하냐 그랬더니, 정책 보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인사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 최상병 관련이다라고 기자들은 보고 있고, 계속 기자들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 최상병 관련 아닙니까? 무관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오늘 오전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최상병과 무관한 사건이다라고 계속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통령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사건은 점점 더 의혹이 짙어지게 됩니다. 당장 제가 국회 국방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답변이 돌아오냐면, 대표적인 꼬리 자르기다. 그러니까 두 사람 치고 일단 간을 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이종섭 장관을 향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집요하게 묻겠다는 전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래서 오늘도 아마 세게 질문이 오고 갈 텐데, 그렇게 녹록하게 넘어갈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것은 이 두 사람이 이 사건과 매우 깊이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네. 우선 이 보도자료 보내라.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 계획서 보내라, 수사 인계서 보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수사 보고서 아무나 줄 수 없다. 골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일 언론 브리핑 어차피 할 거니까 오후 2시에 7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요구해서 그 자료를, 그 언론 자료, 브리핑 자료를 보내라고 한 사람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에요. 국방비서관이고. 예, 그리고 왜 갑자기 그걸 보내라고, 이 사건 어떻게 알고 이걸 보내라고 했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돌연 교체가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수사 계획서를 받아본 것도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임종득 차장 주관으로 회의도 열렸다, 안보실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 군사 경찰 쪽에서는. 그러면 이분들을 경질할 게 아니라 특검에 불러서 조사해야 되고 공수처에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이제 국회 야당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이 사건은 대통령이 언급이 됐고 VIP 경로설이 제기됐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예컨대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끝까지 진실규명에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지금 박정훈 대령도 얘기했지만 최상병 손찍 사건이 이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도 약간 묻히는 느낌이 있어서 이 그러니까요. 부분도
사고 수사가 좀 철저하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날 8명 국회의원 왔을 때 강제 구인되고 막 그 아수라장 되고 막 기자들하고 싸움이 나고 막 이럴 때 박 단장이 거의 말씀이 없는 분인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고 뒤돌아가지고 한마디 한 게 최상병의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사실 금요일날 이재명 대표도 잠깐 봤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제 왔어요. 아,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난 소름이 너무 돋았다고. 대개의 경우에 그런 상황 되면 이제 자기 얘기를 그렇죠. 하거나 개인의 대충, 규명을 네, 하죠. 예. 개인의 규명을 하거나 아니면 대충 그냥 가는데 여기 국회의원들 와 있으니까 당부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들 일 똑바로 해. 가서 최상병 죽음의 진실 규명을 분명하게 하세요라고 어떤 미션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박주민 의원장이 너무 소름 돋았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소식 잠깐 넘어가보면 이제 잠깐도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 5일 차예요. 직접 만나고 오신 거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아, 그러게요. 그날 제가 금요일 날 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원외위원장들 무슨 행사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어쨌든 단식을 하면 이제 기운이 딸리니까 그럼요. 말하기가 사실은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러니까요. 아우, 지금도 배고파요. 그러니까요. 네 끼를 먹으면 먹었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2016년 6월 그때 성남시장 시절인데 그때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했었거든요. 네. 지방재정 개편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제가 갔었어요. 아, 그때도 제가 이재명 그때는 성남시장이죠. 네. 그때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발랄했어요. 그때만 해도 발랄하고 벌써 세월이 사이다 이재명. 세월이 7년. 세월이. 제가 그래서 가자마자 그 얘기부터 광화문에서요 7년 만입니다. 그렇죠. 되게 옛날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7년 만에 제가 다시 또 여기 광장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오후여서 그 국회 그 본청 2층에 있는데요. 네. 거기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했던 장소인데 그러니까 오후 되니까 바람이 조금 선선하고 약간 그늘이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얘기할 만하긴 했는데 거기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아, 이 국회에 출입증 없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해서 제가 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보수 유튜버들이 하도 와가지고 소란 행위가 있어서 네네. 아마도 국회 차원에서 그렇게 방어를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표님 사흘째가 1차 고비고 열흘째가 2차 고비라고 합니다. 아, 심상정 대표의 경우에는 그때도 광화문이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그 도처에서 올라오는 이 아침에 커피 볶는 향이 너무 괴로웠다. 커피 자기가, 향이. 예, 심상정 대표는 커피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고 하는데 대표님 뭐가 제일 그리우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때 7년 전 성남시장 시절일 때의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발랄하고 경쾌하고 유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제가 만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장중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7년 전의 이재명과 오늘의 이재명은 다른 이재명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가지 요구를 걸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어느 것 하나 받을 것 같지가 않다. 녹록지 않죠. 예, 네. 녹록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안 받을 것 같다.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짜 이렇게 할 거는 상상도 못했고 나는 그래도 최소한 척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척이라도 네, 할 줄 그러니까 알았다. 되게 이제 보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갖는 태도 알겠습니다 할게 하고 뭐 이렇게 만나기라도 하고 그런 그림이라도 만들고 실제로 되는 거는 없더라도 뭐 그런 차원의 정치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없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 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아니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야당 대표하고는 무슨 대화를 하겠냐. 그렇다면 일종의 이제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안 싸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전 10시에 나와서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그 현장에 있고 나머지는 그 어디로 가십니까? 대구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당대표실로 가서 이제 잠을 자고 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뭐 반반 단식이네 뭐 그런데 과거에는요. 그래도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여당에서 뭐 위로 방문도 오고 또 아이고 그만 굶으세요. 이제 같이 일하셔야죠.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조롱과 막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매일 부닥치는 분들이잖아요. 국회 그 본청 안에서 다 만나고 인사하고 이런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본인들도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네. 어찌됐든 제가 가서 현장 취재를 했더니 물티슈, 물티슈. 휴지, 네. 그다음에 소금, 소금. 그리고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책. 예, 관동 대지진 학살 부정의 진상. 누가 썼냐면요. 와타나베 노부유키라는 아사히 신문 역사 전문 기자가 쓴 책인데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뭐 당무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책을 지금 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꾸 뭐 그 반국가 세력, 뭐 반정부 세력, 그 다음에 뭐 반일 선동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고 뭐 이런 그렇죠. 측면이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예, 과거사 문제에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그런 게 일본 사회 안에서도 있다.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쌍방울 대급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원래 오늘 출석한다 안 한다 계속 이제 줄다리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오전 중에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이제 원래 안 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검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도대체 얼마를 수사를 근이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수사 결론을 못 내리고 출석기를 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나오라 그랬는데 그 날짜에 안 나왔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찌됐든 오늘 국제회의가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물론 네. 이제 줌으로 하는 회의고 대표가 인사하지만 뭐 수사 받으러 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라서 이것을 빠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어쨌든 검찰에서는 백현동 그다음에 이 대북송금 두 개를 엮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의 방식에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고요. 어쨌든 11일에서 다음 주 15일 주 그러니까 셋째 주인데 요 주에는 본회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나가겠다. 본회의 없을 때 나가겠다라는 네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이 단식 5일 차잖아요. 그렇죠. 11일이 되면 12일 차가 됩니다. 이제 열흘이 넘으면 그럼요. 열흘이 굉장히 힘든 시기죠. 고비예요. 네. 열흘에 사실 그 민주당 안에도 10일 정도 되면 해체될 걸, 그러니까 못할 걸, 그러니까 끝날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근데 네. 여튼 12일 차기 때문에 상당히 이 건강이 많이 안 좋을 거고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 내일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습니다. 네. 이 재판하고도 상당히 연동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재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단식 시작하고 나서 뭐 이게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고 하던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아직도 이제 계파 갈등이 좀 심한가요?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대표가 단식을 결행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면 아래로 뭐 대놓고 뭐 욕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죠. 어쨌든 네. 이제 대표가 저렇게 밥을 굶겠다고 하고 길바닥에 앉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비판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를 위해서도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뭐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진정성, 진심 뭐 이런 거 상당히 의심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제가 당내 취재를 해봤더니
단식을 하겠다고 결정한 그날인데 6대 4라는 거예요. 그래서 6대 4가 뭡니까? 6대 4? 예. 네. 6은 지지, 4는 의심. 예,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표가 단식을 하면 이제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동조 단식 흐름이 좀 생길 것 네.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그래도 뭐 정청래 의원, 서영교 의원, 박찬대 의원 이렇게 돌아가서 하루씩 굶은 것 같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이제 계속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100일이고, 이때부터는 사실 야당 타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문제 제기하고 해법을 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이럴 수 있는 기간이어서, 이게 같이 굶어야 되나? 이런 갈등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당 내부는 상당히 비범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래 가겠나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을 잘 기약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대체로 정치를 하면 다음 수순, 다음 수순, 다음 수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그쵸. 네. 이런 차원인데, 이번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어떻게 대중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게 기각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지금 꼭 쭉 그 재판 취재를 해보니까요, 기각될 것 같아요. 별게 없어요. 그래서 뭐 아주 결정적인 무슨 특별한 무슨 증거가 나왔다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없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화영 재판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다. 그러면 판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정세가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훈 대령건 있죠. 후쿠시마 오염 수건 있죠. 우리 이따 얘기할 서희초등학교 사건이 있죠. 윤석열 정부에게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국면이지 이렇게 담을 치는 국면은 아닌데, 정치부, 그러니까 저 국회 출입을 오래 한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악수를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그 점에서는 좀 국민의힘이 좀 분발할 필요도 있겠다. 좀 제대로 된 조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다음은 오늘이 이제 숨진 서희초 교사의 사구제 날이라서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이다.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이제 교사들이 하루 연가 사용하거나 학교장이 이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서 이제 집단 행동하면 교육부 절대 안 된다. 네. 엄벌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대응한 상태잖아요. 사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지난 주말에도 20만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 명이 나왔다고 하고 엄청나게 대규모 집회를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아요. 없죠.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 1, 2위를 다투는다면 그게 바로 교사 집단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사회 현안이 있거나 이럴 때 목소리를 잘 내지도 않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그렇습니다. 거에 이제 좀 조심스러워하시죠. 신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바깥에 거리로 나오고 이런 거는 절대로 막 이렇게 그 정말 특수한 몇 분들이 이제 무슨 전교조 이런 조직된 그런 속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교사들이 이렇게 개별 교사들이 전부,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게 핵심이요. 첫 번째 정치 집단 배제, 두 번째 교원 단체 배제, 그다음에 교사 단체 배제, 전부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회의도 뭐 온라인으로 무슨 카페 같은 게 있나 봐요. 네네. 교사들 카페, 거기에서 쫙 50명에서 60명 모아가지고 당신 뭐 해가지고 실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부터 7차까지 한 번 하고 해체, 한 번 하고 해체, 이렇게 7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그 강민정 의원, 이분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 출신이시거든요. 처음 봤다고. 이렇게 일하는 MZ세대라 그런가?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말 집회가 전체 초중고 교사 다 합쳐서 45에서 50만이랍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20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는 30만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나온 거다. 거의 다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절대 안 되고 제가 오늘 들으니까 파면, 해임, 형사고발 그리고 이게 진짜 인권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누가 제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집회 장소 근처에 왔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느 나라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앞서 우리가 민주주의 지수가 8.2%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대통령 또 뭐라 그랬냐면 현장에 나와 있는 집회에 출석한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교육 정책에 반영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교육부 차원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대통령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그러고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재량 휴업일을 못하게 막은 것 때문에 네. 이제 아예 사실 선생님들이 연가 많이 쓰고 병가 많이 내시면 사실 제대로 수업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재량 휴업일을 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냥 깔끔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앞뒤를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니까 또 일선에서는 아니 이거는 정말 퇴로를 다 막아놓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라는 거냐 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이의 학부모님들 학군이 이게 만약에 이제 재량 휴업일 결정을 하려면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 제가와 학군이 결정을 통해서 이제 재량 휴업일을 정하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아니야 무슨 여론조사를 했더니 85%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85%가 찬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학교도 그러는데 교육부만 지금 다 연가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이제 앞뒤를 다 막아놓고 아무것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할까? 앞서 제가 MZ 세대 말씀을 드렸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신대요. 그냥 다 나갈 걸 얘기 안 하고 나갈 걸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그만큼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걸 알려야 되고 이걸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억눌러야 되나? 이렇게 보수적이고 사실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이건 상당히 정말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 심각한 건데 사태 파악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토요일 날 집회 현장에 가셨어야 됐다니까요.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부총리가 저처럼 현장을 가십시오. 현장에 다 답이 예,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2년차 막내 교사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선배 교사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저도 징계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하지 않을 교육 환경이 더 무섭고 교사가 교실에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학교가 더 무섭다. 이제 이런 일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진보든 보수든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수십 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뭉개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분출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동반자적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의식이 필요한데 네. 우리 애는 내가 키워. 잠깐 내가 학교 보낸 거니까 당신 똑바로 해. 라는 식으로 규율을 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20대 여성 교사들 같은 경우에 애 낳아봤어요.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애기 있으세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모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더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남자 교사들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어떤 공격과 민원의 대상이 주로 젊은 여교사들이 타겟이더라.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이 여성입니다. 남자 교사분도 있긴 예, 했어요. 그렇지만 예. 전반적으로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남자 그러니까 교사는. 지금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분출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사실은 이게 출발이 학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내가 아닌 제3의 관계인과 어떻게 이 독립적 개체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사실은 초등 저학년.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네. 기본은 이제 초등 저학년 때 질서를 배우고. 배우고. 그렇죠. 질서를 배우고 뭐 혼자 남들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막 스탠드업해서 막 그러면 안 되고 앉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그게 규율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가 끼고 뭐 선생님 아기 나가봤어요. 애 없으면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막 하면서 문제가 또 이제 재판으로 가잖아요. 요새는 또 학폭이 있으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발은 악성 민원이었지만 지금은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의 교육 현장.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는 이거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구 절벽 아, 그렇죠. 시대에서 지금 0.6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런 시대에서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이게 그냥 무조건 공부만 잘해. 성적이 좋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기를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이 출발 위해서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특히 그게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네. 뭐 기초학력이 부족해요. 언어 발달이 늦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함께 같이 사는 노력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할 건지 이걸 좀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젊은 교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엘리트들이라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막 얼마나 그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그 교직 이수해서 교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붐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해도 그렇게 바둑판 모양대로 모범생처럼 딱 하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일을 잘하시고. 예, 네. 끝난 다음에 쓰레기 싹 다 치우고 이러니까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제가 그 경험을 했냐면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당시에 광화문이 그랬습니다. 네. 광화문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고요. 의경차, 전경차 있었어요. 그때 막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제 그리고 저거 다 어떻게 띄나 막 이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가면서 그 어머님들이 또 다 그걸 띄워요. 그래서 지금 왜 이걸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우리 애들이 또 어차피 일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안 된다고 자기들이 이걸 띈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찌됐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새롭게 뭐 진보도 보수도 정부를 맡아서 운영을 하지만 역진은 없어야 된다. 퇴행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진보도 보수도 다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퇴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서희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49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 계속한다고 네.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윤석열 정부가 좀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네.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